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라치오 vs 나폴리. 이 경기는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 구조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부족해 공이 뒤에서만 돌고 전형적인 유자 빌드업이 길어지면서 전방 패스 타이밍이 계속 늦어진다. 그래서 상대 진영에 들어가도 이미 나폴리 수비 라인이 다 정렬된 뒤라 카스텔리아노스와 자카니의 장점을 살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나폴리는 다비드 네레스가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며 유기적인 원투 패턴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그 사이에 호일룬이 라인을 잡아두고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겹쳐진다. 그래서 라치오 입장에서는 막힌 빌드업 느린 전개공을 잃은 뒤 역습 허용이라는 최악의 흐름에 빠질 위험이 크고, 나폴리는 네레스를 축으로 공격 템포를 한 번만 올려도 박스 앞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라치오는 주축 멤버 몇 명에게 볼 운반과 전개를 의존하는 경향이 커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라인 간격과 압박 강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반대로 나폴리는 교체 카드에서 신선한 이선 자원과 윙백을 투입해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리드 상황에서는 더블 볼란치 조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 결국 템포 구조 스쿼드 뎁스까지 모두 감안하면 90분 전체 흐름은 라치오가 버티는 쪽이 아니라 나폴리가 공격 리듬을 쥐고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려지는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리즈 vs 맨체스터 유. 이 경기는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두 줄 수비와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데 능한 맨유 이선 자원이 맞붙는 전술적 상성이 핵심 포인트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칼버트 르윈과 오카포르 투톱을 앞세워 전방에서 힘과 속도를 동시에 걸어보겠지만, 뒤쪽에서 쓰리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을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한번 크게 벌어지면 그 사이 지점에서 상대 공격수들이 공을 편하게 받으며 슈팅과 키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실점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즈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 라인이 수비 라인 앞을 촘촘하게 보호해줘야 하는데,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이 경기 중반 이후 무너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편이다. 반면에 맨유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운트라는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쿠냐 역시 라인 사이로 내려와 공을 이어주거나 측면으로 빠져 수비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스코는 수비 뒷공간을 향한 침투와 포스트 플레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어서 마운트와 쿠냐가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에 나서더라도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 쓰리백과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맨유에게 역습과 패턴 공격의 출발점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 에론슨의 활동량과 압박은 분명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플러스 요인이지만, 그가 전방 압박에 나선 뒤 뒤쪽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오지 못하면 중원 뒤쪽에 다시 한번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그 빈 공간으로 마운트가 슬며시 침투에 들어가 패스를 받아 두세 번의 터치 만에 박스 앞에서 슈팅을 시도하거나 측면으로 빠져있는 쿠냐에게 찔러넣는 장면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걸지 말 것이 아니라 압박 이후 라인 전체가 함께 움직여 간격을 줄이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훈련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슷한 문제점을 다시 노출하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맨유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놓치지 않을 선수 구성을 갖추고 있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는 마운트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라인 사이 침투를 통해 서서히 경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즈 유나이티드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미 벌어져 있던 간격은 더 넓어질 수 있고, 그 순간 맨유의 추가 득점 가능성은 더 크게 열린다. 전술적 상성과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유형의 불안 요소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까지 겹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맨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세비야 vs 레반테.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하이프레싱과 레반테의 불안한 수비 조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세비야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하이프레싱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이 구간에서 경기의 리듬을 거의 결정지으려 한다. 알폰 곤잘레스의 빠른 압박 타이밍과 바르가스의 커버링이 맞물리는 순간 레반테의 1차 빌드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레반테는 골키퍼와 센터백이 안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세비야는 공을 따내는 즉시 이상 로메로의 움직임을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거나 알렉시스 산체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면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레반테는 총 29실점을 허용한 수비 조직답게
한번 라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박스 안에서 세컨볼 정리조차 매끄럽지 못해 두 번째, 세 번째 슈팅 찬스를 연달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세비야 입장에서는 전반 20분 안에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레반테의 뒷라인과 중원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래서 전반에는 자연스럽게 세비야가 점유와 위협 지수에서 모두 앞서 나가며 레반테는 롱볼 기반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두 번에 기대야 하는 흐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 수비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은 떨어지고 500라인 간격은 더 벌어지면서 세비야의 이선 침투와 컷백 루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레반테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적인 패턴과 수비 조직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흐름을 통째로 뒤집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자르는 세비야와 29실점, 최하위까지 추락한 레반테의 수비 조직 사이의 싸움으로 정리되고 템포와 압박의 무게 중심은 세비야 쪽으로 기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피오렌티나 vs 크레모네세 이 경기는 수치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피오렌티나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하위권 싸움이다. 피오렌티나는 이미 28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고 실점이 거듭될수록 탈압박 구간에서의 선택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백패스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하려는 선택이 반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전진 의지가 떨어지고 공격 템포가 죽으면서 상대 압박을 오히려 더 강하게 초대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수비에서 탈출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자기 진영 안에서 볼만 돌리다가 실수 한 번의 위기를 맞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제르빈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과감하게 돌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찔러 넣는다. 제르빈이 전개축을 잡아주면 보나촐리는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받아내고 오케레케는 뒷공간을 향해 빠르게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흔든다. 이 구조 덕분에 크레모네세는 단순히 역습 한두 번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점유와 전진을 모두 가져가면서 상대 박스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이미 실점이 많이 쌓인 만큼 라인을 내리며 안전하게 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내려앉는 순간 제르빈의 전진 패스가 더 날카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오케레케의 스피드와 보나촐리의 마무리 능력까지 합쳐지면 박스 안에서의 1대1 수비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추가 실점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는다. 또한 피오렌티나의 멘탈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중 초반에 실점이 나올 경우 경기 운영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도 무시하기 어렵다. 크레모네세는 강팀을 상대할 때처럼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숫자를 맞추면서 피오렌티나의 소극적인 탈압박을 유도해 역습 시나리오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오렌티나의 백패스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 전방 압박 트리거를 잡고 볼을 빼앗아 곧바로 전진 패스로 연결하는 크레모네세의 특유의 과감함이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누가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선택하느냐와 누가 라인을 먼저 뒤흔드느냐의 문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팀은 위축된 피오렌티나가 아니라 제르빈을 중심으로 전진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크레모네세 쪽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르세유 vs FC 낭트 이 경기는 두터운 이선 자원과 전술 유연성을 갖춘 마르세유가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균열이 난 낭트 수비 블록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구도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개축을 잡는 순간 양측면을 동시에 벌리고 가리누드가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낭트 포백 사이 공간을 찢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티모시 웨아가 터치라인을 타고 치고 올라가거나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낭트 수비는 한쪽으로 쏠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 혹은 중앙에서 그린우드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낭트 입장에서는 레프낭이 포백 바로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기당 1.75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던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볼 정리에서 구멍이 계속 나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마르세유가 전반부터 점유율을 쥐고 이선과 측면을 번갈아 흔들어주기만 해도 낭트 수비는 커버 타이밍과 1대1 대응에서 점점 늦어지는 장면을 피하기 어렵다. 오바메양 부재는 이름값만 놓고 보면 큰 손실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린우드와 티모시 웨아가 득점과 연계를 나눠 가져가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전력이 재편되고 있다. 낭트는 모스타파 모하메드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겠지만 후방에서부터 마르세유의 압박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 박스까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또한 최근 부진과 강등권 순위에 묶여있는 탓에 선제 실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수비 라인이 더 내려앉고 발이 무거워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상대 진영에서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린우드와 티모시 웨아를 통해 박스 안과 바깥을 번갈아 공략하는 여유로운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낭트의 포백은 측면과 중앙 구분 없이 흔들리고 있어 그린우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르세유의 공격 퍼포먼스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마르세유가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슈팅 시도와 박스 진입 숫자는 마르세유 쪽으로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 낭트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한 방에 기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전개 과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단발적인 슈팅 몇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마르세유는 전술 완성도와 스쿼드 뎁스, 홈에서의 자신감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한번 흐름을 잡으면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수비 지표와 최근 흐름, 멘탈과 전술 밸런스를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홈에서 승점을 가져갈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버턴 vs 브렌트포드. 이 경기는 단순히 홈과 원정 싸움이 아니라 어느 팀이 측면에서의 돌파와 세트피스를 통해 더 많은 박스 침투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홈팀 에버튼은 배투를 활용한 롱볼 전개와 맥닐의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전반부터 공을 오래 소유하며 밀어붙이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알카라스는 수비와 공격 두 구간을 계속 왕복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중원에서의 압박 밀도는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브렌트퍼드는 좌측 윙에서부터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공격 루트가 살아나는 순간 경기 양상이 확실히 브렌트퍼드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샤데와 루이스 포터가 풀백과 1대1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수록 에버튼 포백은 한쪽으로 쏠리는 커버를 강요받게 되고 그 틈을 타 티아고가 박스 안에서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컵백 형태의 낮은 크로스는 수비 입장에서 막기가 가장 까다로운 패턴이라 한 번만 타이밍이 엇나가도 박스 안에서 프리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브렌트퍼드가 보유한 세트피스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코너킥과 프리킥 한두 번만 연달아 얻어도 에버턴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릴 여지가 크다. 에버튼은 박스 안에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 포백을 좁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바깥 세컨볼 지점이 비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브렌트퍼드는 이 지점에서 담스고르와 이선 자원들이 중거리 슛과 재전개 옵션을 동시에 가져가며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공격의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버튼 선수들은 압박과 커버를 반복하며 체력 소모가 커지고 후반에는 크로스 대처와 세컨볼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브렌트퍼드는 교체 카드로도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유지할 수 있어 후반 중반 이후에도 공격 템포를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좌측 라인을 찢는 드리블과 세트피스 파괴력을 앞세워 박스 안에 공을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쪽이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그림은 브렌트퍼드가 에버튼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튼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풀럼 vs 리버풀. 이번 경기는 높은 라인을 전제로 한 풀럼의 전방 압박과 탈압박과 뒷공간 침투에 능한 리버풀의 공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풀럼은 홈에서도 압박 강도를 쉽게 낮추지 않는 팀이라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며 리버풀의 빌드업을 위에서부터 틀어막으려 할 것이다. 라울 히메네스를 향한 전진 패스와 스미스 로우의 이선 침투, 케빈의 측면 움직임을 통해 빠르게 하프라인 위에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체 수비 라인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 압박 한 번이 빗나가는 순간 라인 뒤 넓은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이러한 조건은 발 빠르고 방향 전환이 좋은 비르츠에게 최적의 환경이다. 비르츠는 풀럼의 1차 압박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맞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직접 마무리나 에키티케를 향한 라스트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 맥앨리스터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상대 압박을 한번 흡수한 뒤 전진 패스를 통해 풀럼 미드필더 라인을 뛰어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 패스가 통과되는 순간 풀럼의 높은 라인은 그대로 위협에 노출된다. 리버풀은 굳이 점유율을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풀럼의 전방 압박이 실패한 지점에서부터 바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적은 터치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는 직선적인 전개를 선택할 수 있다. 풀럼 입장에서는 라인을 낮추면 자신의 색깔을 잃고 라인을 올리면 리버풀의 뒷공간 공략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반에는 풀럼의 강한 압박과 홈 분위기 덕분에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한두 번만 라인이 어긋나도 리버풀의 역습 한 방에 경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뀔 여지가 크다.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비르츠가 풀럼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들기 좋은 매치업이고 에키티케의 침투와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풀럼이 계속해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을 고수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압박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리버풀의 이선 자원들이 더욱 거칠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풀럼이 중간에 라인을 내리며 블록을 낮추면 그 순간부터는 리버풀이 점유와 전개 속도를 조절하면서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흐름으로 옮겨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풀럼의 시그니처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리버풀이 뒷공간을 여러 차례 활용하며 골 기대값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크리스탈 피. 이번 매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측면 숫자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세우는 구조라 기본 설계만 놓고 보면 이미 사이드에서 2대1 구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윙백 한 명이 폭을 전담하는 3-4-3이라 라인 간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윙백이 1대1 상황에 놓이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플레이를 할 필요 없이 토날리가 중원에서 방향 전환을 막고 고든과 풀백 쪽으로 계속 볼을 몰아주기만 해도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도다. 고든이 측면에서 상대 윙백을 계속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볼테마드가 중앙에서 두 센터백 사이를 벌려놓는 순간 크로스와 컷백 루트는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때 토날리가 세컨볼 떨어지는 지점을 미리 읽고 들어가면 한 번 끊긴 공격이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로 이어지면서 슈팅 볼륨이 꾸준히 쌓일 가능성이 높다. 팰리스는 워튼의 전진 패스, 예레미 피노의 좁게 들어오는 드리블, 마테타의 제공권을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뒷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다시 공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특히 윙백이 전진해 있는 타이밍에 공을 잃는 순간 뉴캐슬은 토날리의 첫 패스와 고든의 직선적인 질주로 바로 그 뒷공간을 찌를 수 있어 팰리스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릴 수도 없고 과감하게 올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뉴캐슬이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 후반 60분 이후에는 상프레시한 측면 자원을 투입해 압박과 침투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운영이 가능하다. 반대로 팰리스는 스쿼드 구성상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더 올리면 뒷공간이 벌어지고 내리면 워튼과 이선의 전진 루트가 막히는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뉴캐슬의 측면 공세와 세컨볼 압박이 계속 누적되면서 슈팅 수유효 슈팅 위협적인 장면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토트넘 vs 선더랜드 이번 경기는 발이 빠른 공격진을 가진 토트넘과 순간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더랜드 센터백 라인의 정면 충돌이라는 점에서 상성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토트넘은 벤탄쿠르가 더블 볼란치 위치에서 압박을 피한 뒤 히샬리송 혹은 콜로 무아니를 향해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이다. 히샬리송은 이 패스를 등에 지고받았다가도 바로 턴 동작으로 센터백을 따돌릴 수 있고 아예 뒷공간으로 먼저 파고들어 수비 라인을 깨는 침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키엘레와 알데르테에게는 90분 내내 스프린터 강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무키엘레와 알데르테는 기본적인 피지컬과 제공권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과 가속도에서 밀리는 장면을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오늘 매치업에서는 뒷공간 리스크를 안고 뛸 수밖에 없다. 이 포인트 때문에 토트넘은 단순히 박스 앞에서 볼을 돌리기보다는 중원에서 두세 번의 짧은 패스를 통해 선더랜드 미드필더 라인을 끌어내고 그 순간 히샬리송과 콜로 무아니가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이고 선더랜드 빌드업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보이면 곧바로 압박을 붙여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려 할 것이다.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볼 패턴과 아딩라의 측면 돌파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토트넘이 라인을 너무 과감하게 올리지 않는 이상 연속적인 찬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도가 될 수 있다. 특히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는 순간 선더랜드는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라인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무키엘레와 알드레테의 스피드가 더 크게 노출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 15분 정도 셔터를 내리고 경기를 보려는 선더랜드와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틈이 보이는 순간부터 속도를 올리려는 토트넘의 신경전 구간이 먼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뒷공간 커버 싸움에서 스피드가 빠른 토트넘 공격진 쪽이 조금씩 더 많은 찬스를 만들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히샬리송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 콜로 무아니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는 장면이 늘어나고 벤탄쿠르는 이런 움직임을 활용해 다시 전개축을 바꾸며 선더랜드의 수비 블록을 흔들 것이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브로베이를 활용한 세트피스와 한두 번의 역습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하겠지만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실점 리스크는 선더랜드 쪽에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매치는 단순히 한 골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제골 이후 추가 득점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토트넘 공격진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매치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알 마드리드 vs 베티스 이번 매치는 한 줄로 요약하면 객관적인 레벨 차이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메이커 역할과 에이스 호드리구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하는 팀이다. 벨링엄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방향을 틀어주면 호드리구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벨링엄과 짧은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그 사이 음바페는 타이밍을 맞춰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벗어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베티스 최종 수비 라인은 공을 따라 나설지 침투를 따라갈지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반박자 늦으면 박스 안에서 프리한 슈팅각을 허용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단순히 박스 안크로스만 노리는 팀이 아니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패턴과 원투 플레이를 섞어 수비 시선을 교란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베티스 수비진 입장에서는 라인 유지와 오프사이드 트랩, 박스 안마킹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이 정도 공격 템포와 퀄리티를 90분 내내 버텨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도 레알 마드리드가 쥐고 갈 공산이 크고, 그래서 이 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설계를 차분히 이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전반에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 찬스를 통해 서서히 압박을 더해가며 한두 번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는 간헐적인 역습과 에르난데스의 마무리를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서 밀리고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자기 진영에 갇히는 구도로 흐를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벨링엄과 음바페, 호드리구의 조합은 더 여유를 찾게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템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리며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를 늘려 라인을 낮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박스 앞 공간에서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 찬스 대응이 문제로 떠오른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가 기적적으로 버텨내느냐가 아니라 레알이 어느 타이밍에 스코어를 열고 그 이후 얼마나 차이를 벌리느냐를 보는 쪽에 더 가까운 승부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레스트와 BS AJ 옥세르. 이번 경기는 완전체에 가까운 브레스트와 핵심 전력 2명이 빠진 오세르의 데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매치업이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중심으로 한 4-3-3안에서 델카스티오의 킥과 마그네티의 중원 장악력을 통해 이미 다양한 공격 패턴을 완성해둔 팀이다. 특히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팝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 수비 입장에서 가장 신경쓰기 까다로운 위치에서 헤더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오늘 경기에서도 브레스트가 꾸준히 세트피스를 얻어낸다면 이러한 코너킥 패턴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반대로 오세르는 엘 아조우지와 아카가 동시에 빠지는 바람에 중원 압박 타이밍과 쓰리백의 라인 컨트롤 모두에서 평소보다 조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안고 출발한다. 쓰리백 시스템에서 중앙 센터백은 라인 높이와 수비 간격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데, 아카의 공백은 곧 라인 전체의 리더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중원에서 엘 아조우지가 빠진 자리 역시 단순한 인원 교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압박 출발 지점과 세컨볼 회수 지점까지 함께 조율해 오던 역할이 사라지면 압박 밀도 자체가 떨어질 여지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스트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코너킥을 꾸준히 만들어낸다면 오세르 수비 라인은 세트피스 상황마다 팝포스트 침투를 막기 위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나요골을 축으로 한 역습 한두 번으로 오세르가 반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조합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진으로 이어지는 전원 속도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을 수 있다.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과하게 욕심내기보다는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실수를 기다리다가 한번 세트피스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공중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는 플랜이 가장 합리적이다. 결국 90분 동안 더 많은 득점 기대 상황을 만들어낼 팀이 누구냐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안정적인 스쿼드와 세트피스 디테일을 갖춘 브레스트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르하브르 AC vs 앙제 SC요. 이 경기는 포백 기반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르하브르와 3, 5, 이중원 우위를 앞세워 템포를 조절하는 앙제의 구조적인 맞대결이다. 르하브르는 4, 1, 4, 1에서 두쿠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백 앞을 보호해주며, 케츠타가 그 위에서 전개축을 맡아 사마타 쪽으로 볼을 투입하는 흐름을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르하브르의 블록은 사이드에서 압박이 끊기거나 중원이 공쪽으로 한 번에 몰리는 순간 포지셔닝이 무너지고 포백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열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 앙제는 체리프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1차 압박을 견디고, 벨크딤과 르폴이 짧은 패스 교환으로 템포를 잡은 뒤 타이밍을 읽은 대각선 패스로 측면과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려 한다. 르폴이 빌드업의 중심에 서서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진 러닝과 대각 침투를 섞었으면 르하브르의 수비는 누굴 먼저 따라가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르하브르 중원이 공 쪽으로 쏠리면 포백업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뒤엉키고 앙제의 이선 침투와 컷백 루트에 대한 대처가 한 박자씩 늦어질 수 있다. 앙제 입장에서는 3, 5, 이 중앙 숫자 우위를 활용해 두쿠레 주변을 계속 흔들면서 케츠타가 전환 과정에서 압박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 르하브르는 사마타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어느 정도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빌드업 템포가 끊기는 순간이 많아 공격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전반부터 점유율과 진영 점유에서는 앙제가 조금씩 우위를 가져갈 공산이 크고, 르하브르는 수비 블록을 낮게 유지하며 역습 타이밍을 한정적으로 노리는 그림에 가깝다. 시간이 흐를수록 4, 1, 4, 1 구조에서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의 왕복거리가 길어지면 르하브르의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틈을 타 앙제의 윙백과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까지 올라서며 르폴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이 후반에 더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가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균형을 맞추려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 전반 흐름에서 포지셔닝이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르하브르가 수비 블록의 간격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혹은 앙제가 르폴과 벨크딤을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해버리느냐에 따라 갈리겠지만,
전술 밸런스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원정팀 앙제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패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로리앙 vs FC 메스.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단단한 쪽과 허술한 쪽이 명확하게 갈리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로리앙은 아베르게를 중심으로 3백업 공간을 단단히 틀어막고 볼을 끊자마자 수마노토신 쪽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원 축구가 잘 잡혀있는 팀이다. 반면 메스는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도 세컨 커버가 거의 따라가지 못해 상대가 한 번만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면 박스 앞까지 손쉽게 진입을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로리앙은 굳이 점유율을 무리하게 가져갈 필요 없이 중원에서 전개를 끊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만 해도 충분히 찬스 생산이 가능하다. 아베르겔이 상대 패스를 예측해 중원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시키는 순간이 나온다면 수마노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토신이 그 타이밍에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메스의 자동문 수비를 정면으로 찌르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메스는 조맨이 마조를 향한 롱볼과 치타이슈빌리의 개인 기량에 기대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공격으로 나갈 힘을 모으기 전에 다시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로리앙은 홈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더라도 3백 구조 덕분에 뒷공간 케어에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메스의 불안한 빌드업을 상대로 높은 위치에서 턴오버를 여러 차례 유도할 수 있다. 전반에는 메스가 정신력으로 버티더라도 평균 실점 수치가 말해주듯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아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을 동시에 내줄 가능성이 커진다. 후반 60분 이후 들어가면 교체 카드에서 앞서는 로리앙이 신선한 공격 자원을 투입해 메스의 지친 수비 라인을 상대로 한 번 더 속도를 올리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실점이 쌓이는 팀과 그 실점을 끝까지 파고들 팀의 승부이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홈 로리앙 쪽으로 흐름이 기우는 구도로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로리앙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헬라스 베로나 vs 토리노.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적 완성도 싸움이 아니라 강등권 탈출을 향한 베로나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경기장을 휘어잡느냐가 핵심이다. 베로나는 이미 18위까지 순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번 홈 경기를 통해 강등권을 탈출할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즌 전체가 더 어렵게 꼬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들어간다. 그래서 초반부터 3백 라인을 미드존 근처까지 끌어올리고 중원 5명이 동시에 압박과 세컨볼 경합에 들어가는 하이 템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오바네는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뒷공간을 계속 찌르며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만들고 세르다는 그 뒤에서 리바운드 볼과 두 번째 패스를 책임지며 박스 앞 공간을 점령하려 할 것이다. 브라다리치는 좌측에서 꾸준히 오버래핑을 가져가면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박스 안에 최대한 많은 혼전 상황을 만들어 베로나가 세컨볼 싸움에서 이득을 보도록 설계할 것이다. 토리노는 시메오네의 결정력과 블라시치 카사데이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을 앞세워 전술적인 짜임새에서는 앞서 있지만 이 경기 자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결승전이라는 압박은 상대보다 약한 편이다. 그래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경기 흐름을 보며 카운터와 세트피스에 기대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템포와 공수 전환 속도는 베로나가 주도하고 토리노는 그 안에서 역습 타이밍을 재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베로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롱볼, 세컨볼 경합에서 한 번만 타이밍을 잡아내면 홈 관중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기 흐름을 통째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반면 토리노는 한 박자 느린 리듬으로 경기를 관리하다 보면 강등권 팀 특유의 거친 압박과 몸싸움에 점점 말려들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위험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막판, 베로나가 이 경기를 놓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리로 세컨볼에 몸을 던지는 구간이 찾아오면 토리노 수비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토리노가 조금 더 조직적일지 몰라도 경기 양상은 결국 베로나의 간절함과 홈의 기세가 얼마나 세게 폭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치라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맨체스터시 vs 첼시. 이 매치는 높은 볼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팀과 풀백의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인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팀의 대결이다. 맨시티는 평소처럼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하며 중원에서 짧은 패스 교환으로 첼시의 12차 압박을 끌어내고 그 뒤 공간을 노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준비할 것이다. 필포드는 첼시 풀백 뒤쪽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며 제임스와 마크 쿠쿠렐라가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첼시 풀백들이 전방 가담을 위해 라인을 넘기는 순간 맨시티는 탈압박 한 번으로 압박을 풀어낸 뒤 곧바로 포든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측면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를 맞춰두고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포든이 측면 수비 뒷공간을 향해 달려든다면 결국 측면 지역에서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통해 결정적인 상황들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밖에 없다. 폴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티며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포지션을 선점하고 베르나르두 실바는 세컨볼 지점을 점유하면서 두 번째 슈팅각을 노릴 것이다. 첼시는 역습 상황에서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투, 콜 파머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진하려 하겠지만 맨시티의 전방 압박과 역압박을 고려하면 깔끔하게 전개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다.
볼 점유율 역시도 맨시티 선수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다. 특히 첼시가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구간에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 뒷공간까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맨시티의 패턴 플레이에 더욱 취약해진다. 그럼에도 첼시는 페드로 네투의 스피드와 콜 파머의 킥 능력을 통해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이라 완전히 일방적인 양상으로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점유율과 전환 속도, 그리고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는 완성도에서 맨시티가 한 수 위인 만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가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선제골을 가져간다면 첼시는 라인을 더 올리며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역습과 세컨볼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쥐고 상대를 흔드는 쪽과 풀백의 과감한 전진으로 뒷공간을 내주는 쪽의 싸움으로 정리되고, 구조적으로는 맨시티가 훨씬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디알라베스 vs 레알 오비에도. 이 경기는 세트피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박스 장악력에서 알라베스가 분명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알라베스는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에라는 두 공격축을 중심으로 레바흐가 왼쪽에서 공간을 넓혀주는 구조를 통해 상대 수비를 옆으로 흔들 수 있는 팀이다. 특히 레바흐의 사이드 돌파와 보에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맞물리면 오비에도의 벌어진 수비 라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패스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이미 26실점을 기록하며 강등권 19위에 머물고 있고, 오프사이드 트랩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라인 관리에서 나오는 실수가 반복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굳이 복잡한 전술을 꺼내 들기보다는 투톱과 측면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알라베스의 세트피스 전략은 오늘 경기의 핵심 승부처 중 하나다.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반대쪽 팝포스트로 제공권 높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침투시키는 패턴은 라인 간격이 무너져 있는 오비에도 수비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장면이 될 것이다. 오비에도 수비수들이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팝포스트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격 전개에서도 오비에도는 전방 압박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일리치와 차이라가 혼자 뛰는 느낌이 강해. 중원과 수비 라인 간의 단절이 계속된다. 덴동커가 라인 앞에서 어느 정도 볼을 차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 주변의 지원이 늦어 세컨볼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라인을 비교적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측면과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크로스와 침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위치 선정으로 세컨볼에 강하게 반응하는 타입이라 오비에도의 헐거운 마크를 노리기 좋은 타입이다. 보에는 순간적인 드리블과 턴 동작으로 수비를 등진 상황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어 박스 근처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을 더욱 자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세트피스 볼륨이 늘어날수록 알라베스가 준비해둔 팝포스트 침투 패턴과 제공권을 살린 마무리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를 포함한 박스 장악력과 수비라인 간격 관리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두 지점 모두 알라베스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요르카 vs 지로나.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싸움이 아니라 섬 원정의 피로와 환경적 핸디캡이 경기력을 얼마나 갉아먹느냐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매치업이다. 마요르카는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울릉도처럼 섬에 위치한 팀이라 원정팀 입장에서는 이동거리와 비행 자체가 이미 한 번 체력을 빼앗고 시작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지로나는 평소 라리가에서 보여주던 가벼운 패스 템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온전히 유지하기보다는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움직임이 굳어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 반면 마요르카는 이런 환경에 완전히 적응된 상태에서 무리치를 축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중심의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패턴을 준비할 수 있다. 때문에 마요르카는 초반부터 사이드를 넓게 쓰며 크로스 볼륨을 늘리고 무리치에게 1차 타점을 맡긴 뒤 세컨줄에서 안토니오 산체스와 이선 자원들이 세컨볼 마무리를 노리는 그림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사무 코스타는 중원에서 지로나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역할을 맡으며 태클과 인터셉트 이후 곧바로 측면으로 전환해 크로스 상황으로 연결하는 직선적인 선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는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인사이드 침투로 마요르카 수비를 흔들려 하겠지만, 장거리 원정 피로가 누적되면 오프 더 볼 움직임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 그래도 지로나의 전술 완성도 자체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에는 어느 정도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컨트롤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빌드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와 터치 미스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마요르카의 직선적인 롱볼과 세트피스 한두 번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섬 원정 특유의 기후바람 잔디 상태는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작은 오판을 유도하기 쉽고, 이때 무리치의 타점 높은 헤더와 포스트 플레이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후반으로 들어서면 지로나 수비라인의 복귀 속도와 박스 안대인 마킹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마요르카의 세컨볼 경합과 세트피스 타점 싸움이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 지로나는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과감히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유율은 가져가도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움은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섬 원정 피로, 세트피스 타점 환경 적응도라는 3박자가 맞물려 마요르카 쪽으로 저울추가 서서히 기우는 양상이 그려진다. 전술적 디테일만 보면 지로나가 앞서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오늘처럼 환경적인 핸디캡과 체력 변수까지 겹치는 매치업에서는 마요르카의 현실적인 경기 운영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인테르 vs 볼로냐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 완성도와 벤치 깊이에서 앞서는 팀이 홈에서 상대 포백을 얼마나 오래 두들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인터밀란은 이미 35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루트가 다양하며 라우타로와 튀랑의 투톱 조합에 바렐라의 세컨 라인 침투가 더해지면서 상대 박스 주변에서 끊임없이 슈팅 찬스를 생산한다. 볼로냐는 모로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걸릴 경우 달린각까지 볼이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로냐가 라인을 올리면 인터밀란의 뒷공간 침투에 노출되고 라인을 내리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내주면서 세컨 찬스 슈팅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인터밀란은 후반전에 사마르지치 같은 드리블러를 투입해 이미 체력이 떨어진 볼로냐 수비를 상대로 1대1 돌파와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 강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볼로냐 입장에서는 오르솔리니의 한 방과 세트피스 상황 정도가 뚜렷한 득점 루트로 남는데 정규 시간 내내 그 변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 화력, 벤치 깊이까지 모두 감안하면 볼로냐의 포백 수비가 인터밀란의 공격 퍼포먼스를 전후반 90분 내내 견뎌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G vs 파리 FC 이 경기는 단순히 선수 이름값이 아니라 전술 완성도와 전개 속도 그리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많은 전력적 차이를 등에 업고 들어가는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공을 오래 점유하면서 파리 FC의 수비 블록을 넓히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에게 리그 1위 자리를 내준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선두를 되찾기 위해 이 경기를 절대 가볍게 치르지 않을 것이고 세밀한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통해 확실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특히 한국인 축구 천재 이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 아이솔레이션 전략은 파리 FC 포백 수비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요소다. 이강인이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곤살로 하무스와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은 수비 입장에서 막기가 매우 까다로운 루트다. 파리 FC는 라인을 올려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지만 이 강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한 번 라인이 무너졌을 때 세컨드볼 정리와 라인 재정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파비안 루이스가 전개축을 좌우로 흔들며 파리 FC의 블록을 넓혀놓고 이강인의 발 아래에서 템포가 한 번 더 가속되면 파리 FC 포백은 컵백과 중앙 침투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은 박스 근처에서 반칙을 유도하는 능력도 뛰어나 이강인이 직접 프리킥을 책임지는 상황만 여러 번 나오더라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이 쌓일 수 있는 구도다. 파리 FC는 제벨스와 카마라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릴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리드를 잡는 순간부터 템포를 조절하고 볼 순환 속도를 조정하면서 파리 FC의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추가 득점을 노리는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느냐보다 얼마나 쉽게 찬스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 파리 생제르맹 쪽이 여러 단계 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술적 완성도, 개인 기량, 세트피스 위협, 동기부여까지 모든 요소를 합쳐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소시에다드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 조직과 위기 관리 능력의 격차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를 확인하는 매치업이다. 소시에다드는 4-1-4-1 구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공간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반복해왔다. 한 번 실점 위기를 맞이하면 라인이 갑자기 뒤로 쭉 처지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하다 뒷공간을 내주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기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런 흐름이 결국 시즌 25실점과 리그 16위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멘탈과 전술 양쪽에서의 약점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에이티 마드리드는 4-4-2 블록을 단단히 세운 상태에서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압박과 침투를 활용해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흔든다. 중원에서는 바리우스와 코케가 번갈아 전진과 안정감을 담당하며 그리즈만이 내려와 수적 우위를 만들고 다시 앞으로 침투하는 패턴으로 공격과 수비 전원의 균형을 잡는다. 전방과 이선의 골 결정력을 갖춘 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든 오픈플레이든 꾸준히 골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과 쿠보를 통해 순간적인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한 번 라인이 무너지거나 실점 이후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면 또다시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중원 템포를 장악하고 전방 압박과 침투 러닝을 반복하며 소시에다드 포백을 점점 더 깊게 말려놓는 전략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소시에다드가 수비적인 약점과 위기 관리 부재를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조직적인 전방 활약 앞에서 다시 한번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